소개받은 이상훈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료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다 다루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거를 그냥 자료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경상국립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네트워크과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네트워크 소개하는 게 되게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게 빈말이 아닌 게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저보다 강의 훨씬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 대표를 하게 돼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피지컬 리뷰 위에 보면은 이게 섹션 자체가 네트워크 앤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섹션인데 이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2016년도에 PRE가 이 섹션을 개편하면서 기존에도 네트워크는 있었는데 그때는 제목이 네트워크스 앤 인터디스플리너리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인터디스플리너리란 말을 빼버렸어요. 네트워크스 앤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바꿨습니다. 더 이상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인터디스플리너리 같은 전동화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걸 소개하게 된 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학생들이 처음에 이거 자료를 보고 무슨 짓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지금 죄송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5개 주제를 다룬다고 사기를 치고 이제 6개인데 왜냐하면 인트로덕션이 제로라서 여기 제가 이 표시를 한 거는 프로젝트 관련된 거라서 이렇게 했고 이게 당연히 진도 관계상 여기를 아예 못 다루거나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걸 없애버리고 나머지 중에서 뭐 하나나 2개 정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사이먼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4문제를 냈는데 당연히 4문제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또는 2개를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오늘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조금은 문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너무 많은데 이게 렉처 0부터 5까지 6개가 있는데 이게 각 슬라이드별로 풀 레졸루션 버전이 있고요.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필요 없는 또는 뭐 용량의 한계 때문에 또는 PDF 열었을 때 너무 좀 오래 걸리거나 그런 분들이 렌더링이 오래 걸리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컴프레스드 버전 용량 작은 거 다 올려놔서 2배가 된 거고요. 어사이먼트는 어사이먼트 프로젝트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추가를 한 게 어사이먼트에 제가 레퍼런스를 좀 많이 달아놨는데 그 레퍼런스 중에서 논문들은 제가 다 여기 언급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거 안 받으셔도 되게 해놨고 다만 책 같은 것들은 제가 올릴 수는 없어가지고 일단 페이퍼 논문들 위주로 이렇게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간략하게 이제 히스토리랑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에서 네트워크를 왜 하냐 이거는 뭐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질문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물리학과 네트워크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분보다 설명을 더 잘할 자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9년 전에 손수호 교수님께서 한 교양과학 프로그램에 나가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제가 이거를 이분보다 더 자세히 이렇게 잘 전달할 자신이 전혀 없어서 약간 양해를 구하고 이거를 클릭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흑연이 이렇게 배열되면 다이아몬드고 이렇게 배열되면 그러니까 탄소 원자가 이렇게 배열되면 다이아몬드고 이렇게 되면 흑연이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손 교수님은 역시 교양과학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답게 연필이라고 표현하셨죠. 제가 교양 수업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식의 표현 방법입니다. 보통 제가 많이 쓰는 슬라이드가 이거예요. 사실 아까 송 교수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물리학에서 그리고 조영철 교수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베텔레티스나 그런 규칙적인 그런 구조 또는 2차원 또는 3차원 격자 구조와는 달리 굉장히 랜덤한 구조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또 완벽히 랜덤한 구조라면은 또 그것 자체도 구조가 없다는 거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뭔가 애매한 좀 그런 복잡한이란 게 뭔지도 좀 그거 자체가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 그런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양 시간에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자석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자석을
두 조각을 내면 N극과 S극이 나와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원자 레벨까지 쪼갤 수 있는 걸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결국에는 이 통계 물리 전체가 사실은 이런 인터랙션 스트럭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머전트 프로퍼티에 대한 거기 때문에 통계 물리학자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금 이 오디언스 레벨에서는 굳이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사람들이 이런 규칙적인 구조 또는 완벽하게 무작위적인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랜덤하게 충돌하면서 프레셔 주는 이런 가스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많이 연구를 했다면 이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거 뭐 화살표 그리니까 스핀 같기도 한데 당연히 스핀이나 이중 모델 같은 것도 이런 네트워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컴플렉스라는 말 자체는 이게 말 자체가 워낙 애매한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이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건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레귤러 스트럭처 또는 파셜리 랜덤 완전히 랜덤은 아니고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와중에 또 디펙트도 있고 이런 것들 뭐 별표를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고요. 이런 구조를 연구한다는 건 결국에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연구도 수학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연구긴 한데 얘네들이 제가 지금 아까 이런 것들이 뭐 규칙적으로 쫙 배열되면 이제 자성을 띠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만약에 스핀 같은 거라면 이게 업스핀, 다운스핀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죠. 여기서 지금 업스핀, 다운스핀만 온 거는 뭐 이게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이 각각을 노드라고 부르는데 각 노드가 갖고 있는 성질이 위를 향하냐 아래를 향하냐 수학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녁 메뉴 두 개 중에 뭘 골라라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뭐 색깔이 묘한데 이런 거를 지지하는 사람과 저런 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완전히 규칙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불규칙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또는 통계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이게 제가 제목에 From Small World to Into the Real World라고 불렀는데 스몰 월드란 개념 자체가 이 물리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네트워크에 뛰어들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을 때 딱 나온 그런 개념이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모형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어를 붙였고 아직은 정확히 리얼월드를 모사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지는 않는데 물리학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이론적인 이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또는 바이오 케미컬 네트워크 또는 브레인 자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요. 뭐 여기 이거는 뭐 예시를 나열하기 시작하면은 그것만으로도 뭐 한 시간 다 채울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뭐 굉장히 많이 있다 같은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이거죠. 제가 좋아하는 인용문입니다. 우주에서 자기 자신에게 알려진 가장 복잡한 우주, 두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두뇌가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고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두뇌 자체만 봐서는 그냥 되게 두뇌 자체만 봐서는 어떤 생리학적인 그런 구조죠. 뉴런들이 그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생각이라는 게 발생되고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저장되고 그게 많은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또 그거를 모사해서 인공적으로 지능을 만들려고도 하는 그런 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는 뉴런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매크로스코픽하게는 조금은 뭐 신비롭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의식이라는 거, 코그니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중간에 어떤 적절한 통계물리 용어로 적절하게 말하면 코스 그레이닝 같은 걸 통해서 중간 어떤 스케일에서 어떤 난트리비얼한 구조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이 브레인의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메커니즘 중간 단계 레벨에서의 어떤 메커니즘이 알려지거나 또 연구가 된다면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저희 학교에서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전공 과목이 있어가지고 그 자료들에서 많이 참고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다 보면 상당히 뭔가 중구난방 같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마크 뉴먼이라는 훌륭한 분이 쓰신 책의 앞부분에 약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말이 나오는데, 이 네트워크 과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베너핏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좀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얻어진 지식이 다른 쪽으로 바로 트랜스퍼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도대체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거에 약간 정당화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당연히 제 강의를 듣고 많은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게 쉽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 과학이 그래도 사람들이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 특히 물리학자 입장에서도 연구를 많이 한 게 있기 때문에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도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4권 정도로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이기적으로 선택된 거인 게, 이게 제가 번역에 참여한 것들이고, 4번째 책도 번역본이 나올 거라서 이런 디스클레이머를 미리 걸어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4권이 다 좀 개성이 다 있습니다. 그 저자 관점에 따라 워낙 다르기 때문에. 또 대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퍼스트 코스 인 네트워크 사이언스는 제가 저희 학교에서 네트워크 강의할 때도 교과서로 쓰는 건데, 이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쓸 그 네트워크 X라는 파이썬 패키지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네트워크를 분석할지도 차근차근 다 나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금만 시간 더 쓰면 이제 제가 조금만 뭔가 더 쓰면은 더 깊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딱 멈추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이제 시간 초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두 번째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마크 뉴먼이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은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디까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깊은 레벨이 있고요. 세 번째, 바라바시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네트워크 쪽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히스토리컬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 개념이 어떤 건지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이고, 네 번째가 이 책이 도로급 체프란 멘데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정말 하드코어하게 물리학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이 리뷰 페이퍼 4개를 소개를 해드리곤 했는데, 여기 황동욱 박사님도 여기 저자들 계시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는 좀 너무 오래된 레퍼런스들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요. 요즘은 아마 교과서를 보시는 게 아마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과서 접근 힘드신 분들은 당연히 리뷰 페이퍼 같은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명한 리뷰 페이퍼 중에 하나인 도로브 셰프 멘데스라는 분이 2001년도에 리뷰 페이퍼를 내면서 조금 있다가 단행본으로 된 교과서를 쓰긴 하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옛날에 교과서를 한 20년 전에 쓰긴 하셨지만 요즘에 워낙 이게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책으로 개정판 내신 게 이거고요. 그래서 번역본이 3권은 저희가 열심히 써 나와 있고, 4번째 책도 이제 나올 적인데, 저자분이 서울에 이제 학회 때 오신 김에 이제 저희 번역자 모임이랑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런 친필 이렇게 메시지도 전해주셔가지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일반 대중을 위한 그런 복잡계나 네트워크 관련된 이런 대중 교양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쿨들이 이제 열립니다. 어쩌다 보니 다 이탈리아 쪽에서 열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이크 코모 스쿨이라고 불러서, 이 코모 호수라는 되게 아름다운 그런 근처에서 이런 스쿨이 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메디트라니안 스쿨 오브 컴플렉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제 이런 데 지원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나름 지원서 써가지고 선발돼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과학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통계물리 겨울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하드코어하다고 제가 얘기했던, 가장 물리학자스럽다고 얘기했던 이 4번째 교과서, 네이처 오브 컴플렉스 네트워크, 제목을 거의 피직스 오브 컴플렉스 네트워크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서 이게 저는 또는 그리고 여기 계신 통계물리를 전공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랜덤 네트워크라는 거는 또는 랜덤 그래프라는 거는 스태티스티컬 안상블 오브 그래프라는 거죠. 우리가 특정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네트워크들이 앙상블이 있다면 그 앙상블이 어떤 컬렉티브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는 다 고개 끄덕거리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의외로 구체적인 어떤 네트워크 자체에 관심을 가진 공학자분들이 있다면 되게 좀 고개를 되게 좀 적거나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네트워크 하나에 관심이 없다니. 근데 저희는 진짜 네트워크 하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교과서 초안부에 나오는데 물론 이 교과서에는 딱 이 굉장히 이런 사상 검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 교과서 이퀘이션 1이 볼츠만 팩터예요. 이거 이 물리 모르면 나가라 약간 그런 느낌의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포멀리즘 자체를 통계 물리 또는 뭐 맥시멈 엔트로피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게 이 박주영 교수님과 미만 교수님의 2004년도 스태티스티컬 메커닉스 오브 네트워크스라는 논문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그래프 자체, 그러니까 그래프 앙상블에서 어떤 주어진 구속 조건에서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 되는 가장 경우의 수가 많은 그런 성질로 나타나는 그래프들이 어떤 통계 물리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꼭 추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정도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노드, 엣지, 디그리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지금까지 했던 배경 이야기는 뭐 그냥 기억하셔도 좋고 아니 말고 그런 건데 지금부터는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져 있고 디그리는 노드의 하나의 성질인데 워낙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얘네 둘과 지금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라는 건 뭐냐? 아까 제가 그 스핀 갖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진 어떤 대상입니다. 제가 여기 사이트라는 말을 먼저 붙였는데 사실 퍼콜레이션 같은 데서도 이제 이게 어떤 격자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라는 말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양 수업으로 네트워크 과학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만 얘기할 줄 알고 왔는데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서 재미있었다는 학생들이 더 많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진짜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당연히 이 하나하나의 이 개별적인 컴퓨터 간의 연결이니까 컴퓨터가 노드가 되겠죠. 이거를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버텍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드가 조금 컴퓨터 과학이나 물리 쪽에서 많이 쓰고 버텍스는 이산수학이나 그래프 이론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연결을 이제 하는 건데 그 연결하는 게 통계물리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 본드라는 말을 먼저 썼는데 조윤석 교수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본드 퍼콜레이션에서 격자점 사이 연결하는 그 연결 부분을 본드라고 하죠. 그다음에 오브젝트 사이 연결하는 커넥션. 사람들 사이에 친구 관계가 있고요. 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적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렇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연결하는 건 인터넷이 될 거고 뭐 인트라넷도 있을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이거를 아우르는 말은 노드를 연결하는 거를 링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버텍스를 연결하는 걸 주로 엣지라고 부르는데 제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위에 건 노드라고 부르고 밑에 건 엣지라고 주로 부르는 컨벤션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마도 많이 프로젝트 할 때 쓰게 되는 네트워크 X라는 파이썬 패키지에서 노드와 엣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산 용어랑 수학 용어가 섞인 느낌이라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어차피 제가 중간중간에 노드라고 부르든 버텍스라고 부르든 링크라고 부르든 엣지라고 부르든 여러분이 이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디그리라고 불리는 이게 중요한데 제가 나중에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나 파워로 분포 얘기할 때 저 디그리만 갖고 거의 1시간 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디그리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주 단순한 개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이웃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이웃이라는 거는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노드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이웃은 이거 두 개인 겁니다. 여기 직접적이란 말을 왜 썼냐 하면 사실은 얘도 두 다리 건너면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직접적인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에는 안 들어갑니다. 물론 굳이 수식어 붙여서 뭐 세컨 네이버 이러면 이제 이웃의 이웃 이렇게 가긴 가는데 일단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뭐 몇 가지 성질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네트워크의 노드 개수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서 엣지가 몇 개냐? 개수 세면 몇 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원래 초등학교 들어가는 제 조카도 아마 할 수 있을 건데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여기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디그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웃의 숫자입니다. 그냥 이웃이 몇 명이냐. 그래서 얘랑 연결된 게 여기는 2명, 2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전혀 어려운 건 아니고 개수만 셀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조카한테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그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노드 하나를 뽑았을 때 친구가 대충 몇 명쯤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 이 디그리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가장 정확한 것은 요 노드는 디그리가 2개, 요 노드는 디그리가 2개 이렇게 하나하나 답을 다 하는 거고 얘는 특별히 많아서 뭐 친구 4명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통계물리학자적인 자세인데 저희는 사실 개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네트워크가 어떤 디그리를 많이 갖고 있냐 또는 어떤 디그리는 안 갖고 있냐 이거에 관심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분포죠. 그러니까 디그리가 2인 노드는 2개가 있습니다. 디그리가 3인 노드는 4개가 있습니다. 디그리가 4인 노드는 1개가 있습니다. 이게 디그리 분포인데 이 분포를 이제 보통 사람한테 분포 그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겠죠. 엑셀 같은 거 열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막대 그래프 같은 걸로 그리게 됩니다. 여전히 뭔가 허전합니다. 분포라고 했는데 개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도수 분포표 또는 히스토그램입니다. 여기에 딱 한 가지 개념 빠져 있습니다. 확률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드를 하나 골랐을 때 그 노드가 디그리가 2일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 노드가 총 7개가 있으니까 요 각각의 개수를 다 7로 나눠주면 돼요. 7분의 1 다 곱하면 돼요. 그러면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 y축의 길이만 달라지고 전부 다 보면 1이 되는 그런 분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디그리가 뭐 2, 2, 4, 3, 3, 3, 3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총 3가지 디그리가 가능하니까 요 네트워크에서의 노드가 갖고 있는 평균 디그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것들이랑 여기 노드의 개수, 엣지의 개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 처음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뭐 이거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바로 답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뭐 생각 좀 하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게 힌트가 뭐냐면 각각의 엣지가 디그리에 얼마씩 기여하냐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았다면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뭐 손들어 보라고 답해 보라고 할 텐데 그랬다가는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답을 알려드리면은 요 각각의 엣지가 이 각각의 엣지가 양쪽으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디그리도 1 증가시키고요. 여기 디그리도 1만큼 증가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 하나가 디그리에 2씩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그리를 전부 다 모으면 엣지 수의 2배가 돼요, 정확히. 그런데 평균 디그리는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디그리는 이걸 뭐 다 더해서 전체 노드 개수로 나누면 되니까 2L 나누기 N 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 2배씩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네트워크 다룰 때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이거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수학에 많은 걸 빚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산 수학에 나오는 그래프 이론 쪽으로 좀 더 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처음에 그래프 이론이 나왔을 때부터 디그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레오나르트 오일러의 한북 그리기 문제입니다. 이거는 퀘니스베르크의 7개 다리 건너기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예전에는 교육 과정에서 이 한북 그리기 문제가 있었다는데 요즘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퀘니스베르크라는 도시에 요런 묘하게 생긴 다리들이 있는데, 요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서 다 건널 수 있겠냐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를 요런 그래프 문제도 네트워크 문제로 바꾸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건너서 다 건널 수 있냐, 실패했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레오나르트 오일러의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 이것도 뭐 답을 알려드리면, 예전에 교육 과정, 제가 예전에 이제 수학 교육 과정에 있었을 땐 그냥 단순히 암기를 했는데, 이게 여기 있는 디그리라고 불리는 한 노드에 연결된 요 링크 숫자, 요 엣지 숫자가 홀수인 노드가 아예 없거나 또는 딱 2개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암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걸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 여기 있는 4개의 노드 디그리가 전부 다 이제 홀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아서 안 되는 거고, 이건 뭐 안 된다는 거 뭐 안 건너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것도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인용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굉장히 재수없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 하나. 그 책 쓰신 분이 막노동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사법 법대, 서울대 법대에 가신 장승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 나름 본인의 인생 역정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나름 약간 뒤쪽에 뭐 출판사가 부탁을 했는지 뭐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해라 그런 것 팁을 하나 올렸는데, 그중에 이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문과인 분이죠. 이분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다라고 팁을 주신 게 있어서, 제가 그 책의 다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것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풀었다고 가정하고 그 답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딱 그렇게 하면 풀립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길을 찾았습니다. 이런 길을 찾았다고 하면은 어떤 노드를 지나는데 들어왔으면 반드시 다른 길로 나가야 돼요. 또 들어옵니다. 반드시 다른 길로 나와야 돼요. 디그리가 그래서 짝수로만 생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여기가 출발점이거나 끝점이면 되죠.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지만 그 책 저자분인지 뭐하고인지 봤는데, 변호사 하시는데 최근 근황을 봤더니 변호사를 하시는데 딥러닝 같은 데 관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뭔가 책에서 그런 걸 쓰실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얘기였고요. 요거 이렇게 이 다리에서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 그런 패스가 가능하게 되죠. 실제로 지금은 이 도시에 이런 다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뭐 다른 얘기들도 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데니시티와 스파시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데니시티라는 거 우리가 밀도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많은 용어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밀도보다는 링크가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가 특히 물리에서 밀도라 그러면 이제 그냥 질량을 많이 가리키기 때문에 조밀도라는 느낌으로 조밀도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노드에 엣지가 몇 개가 그어질 수 있는가,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서 지금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 몇 개가 가능하냐, 뭐 이런 것도 뭐 중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7개 전부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중에 하나랑 연결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생각을 하면은 얘도 6개가 가능하고 얘도 6개가 가능하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수학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얘를 카운트했고 여기서도 얘를 카운트했으니까 2배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n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순서가 상관없다 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 해외 논문 보시려면 이 표기법이 아마 이제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n개 중에 2개 고르는. 여기서 이제 2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용어 같은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모든 연결 또 링크가 다 있으면 이거를 컴플릿 네트워크 또는 완전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K7은 이런 이 21개의 링크가 전부 다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는 이게 10개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21개가 가능한데 10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density 또는 조밀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 가능한 것 중에서 10개밖에 없으니까 42.62% 정도가 차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리얼월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세상에 많은 네트워크는 엣지가 덴스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거를 스파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조밀한 네트워크에서 뭐 저희는 듬성한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덴스라고, 그러니까 덴스하지 않다고 하면은 저희가 덴시티를 이렇게 가능한 연결 중에서 실제로 몇 개냐로 정의했으니까 이게 1보다 굉장히 작으면 되겠죠. 이거 상당히 근데 애매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진짜로 무한대까지 가는 리밋으로 가면은 덴시티가 0으로 수렴하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이론 물리학적인 한데 이제 네트워크를 다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제 세상을 건드려야 된다는 게 문제인데, 그럼 실제 세상에서 이거를 요 애매한 아주 작다고 하는 걸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통계물리학자답게 해결을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예, 당연히 소위 스케일링 비헤비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 하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 여러 개를 갖다 놓고 노드 개수가 늘어날 때 링크 개수가 노드 개수의 어떤 함수로 늘어나느냐를 갖고 덴시티를 따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통계물리학자다운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걸 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답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인 노드가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100명인 노드가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은, 이때 10명인 노드가 있는 네트워크에 비해서 100명인 노드가 있는 네트워크가 링크는 몇 배로 늘어나야 되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배로 늘어나야 된다고 답할 수도 있고 100배로 늘어야 된다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density 또는 sparsity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관점, 노드가 10배가 되면 링크도 10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얼핏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노드가 10배가 되면은 가능한 링크는,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링크의 가능성은 100배가 돼요. 그런데 10배밖에 안 늘었으니까 density는 점점 낮아집니다. 반면에 average degree는 유지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관점에 따라서 링크가, 그러니까 노드가 10배로 늘어났는데, 노드가 10배 늘어난다는 말은 가능한 거기 채울 수 있는 링크가 100배로 늘어나니까 실제로 100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관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density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고요. 대신에 average degree는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거를 스파스하다, 밑에 걸 덴스하다라고 보통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런 걸 봤는데, 컴퓨터 네트워크 같이 가져오면 이제 서버 베이스가 스파스하고 뭐 P2P가 덴스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네트워크 하나 갖고 얘가 덴스하냐 스파스하냐고 하면 사실은 질문이 잘못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리얼 월드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충 보면은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 숫자 보고 데인시티가 0.009밖에 안 되니까 스파스하다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런 거 갖고 여러분이 직접 뭐 체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파이썬으로 이런 거 계산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론적인 것 중에는 오늘 그 제일 기본적인 것들만 얘기를 했고요. 이제 프로젝트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어떻게 분석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선생님과 아침 식사를 하다가 이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사실 별로 안 쓰는데 이 슬로베니아어로 거미를 뜻하는 바이엑이라는 프로그램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형태로 이렇게 윈도우에서 열어서 이렇게 네트워크 그려주고 막 분석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제가 꽤 최근은 아니네요. 한 10년 전이니까요. 그 논문에도 여기서 이걸로 그린 그림을 넣었을 정도로 꽤 많이 썼고요. 요즘 시대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이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지금 여러분들 보고 이거 쓰라고는 절대 제가 추천할 수가 없는데 요런 비슷한 느낌으로 좀 쓰기 쉽게 네트워크 데이터 입력하면 그림 같은 거 자동으로 잘 뽑아주고 하는 게 소위 발음이 개핀지 개파인지 모르겠는데 요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써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할 뭐 커뮤니티 그런 것들도 꽤 잘 해줍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급하게 본인이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누가 네트워크 분석해달라고 하면 일단 여기 넣으면 뭐 그럴듯한 그림이나 그런 건 보여줄 겁니다. 근데 이것만 소개하면은 이유는 겨울학교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X라는 패키지를 파이썬에 있는 네트워크 X라는 패키지를 쓰시면 되고요. 보면은 이 교과서에서 제가 아까 소개했던 퍼스트 코스트라는 교과서에서 이제 뭐 영어 표현이긴 한데 get our hands dirty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배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X라는 페이지 가면 설명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고요. 또 GitHub 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X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그거까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을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근데 설치조차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뭐 다른 프로그램도 있죠. 심지어 파일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들, 다른 프로그램에서 분석 가능한 그런 파일도 임포트, 익스포트가 전부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네트워크 X를 공부하고 싶으면 물론 이런 매뉴얼을 보셔도 되는데 페이지 수가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할 수 없고요. 요즘은 이거를 그래서 PDF로 만든 거 아예 포기하고 그냥 튜토리얼이라는 웹사이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유니스트 수리과학과의 김경훈이라는 분인데 지금 아마 졸업을 하셨겠죠. 2014년도에 만드신 자료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이런 것도 만드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가보시면 교과서에 나오는 요 코드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없는 게 없으니까 네트워크 X 크래시 코스라고 해서 막 이런 거 찾으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PIP 인스톨 네트워크 X를 보고 나 저거 뭔지 모른다 무섭다라고 하는 분들은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요런 게 있죠. 구글 콜앱에서 임포트 네트워크 X, SNX 하면 자동으로 그냥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것들도 제가 자료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티저처럼 계속 언급하고 있는 요 특정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입력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아까 그 교과서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코드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게 지금 이게 2020년에 나온 책인데 벌써 이 책이 오래됐단 말은 파이썬 패키지가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인데 이 파이썬의 네트워크 X 패키지가 네트워크를 다루는 자료형 같은 게 막 변해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교과서대로 2020년도에 나온 교과서대로 했는데 에러가 막 납니다. 그때는 리스트 같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 번역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이거 업데이트 좀 해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뭐 혹시나 퍼스트 코스팅 네트워크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 중에 또는 그 책에 딸린 그 코드대로 했는데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파이썬을 쓰셔야 될 테니까 파이썬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시간 관계상 지금 더 나가기 힘들 것 같고 내일 3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적절하게 시간을 써서 분배를 할 거고 프로젝트 소개만 잠깐 드리면 수업할 때나 또 시험 문제할 때 항상 문제가 저는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말을 많이 하는 건데 학생들은 해석을 어려워하고 이게 구체적인 거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아직 내용을 여기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뭐 진도 순서대로 나온 거라 난이도랑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진도 순서대로 한 거라서 제가 내일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할 소위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아까 제가 막대 그래프로만 그렸던 거 있죠.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함수꼴을 따르냐, 이게 사실은 네트워크 과학에서도 좀 요즘에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이게 파워론지 아닌지 한번 그려보고 또는 테이퍼업을 하게는 테스트까지 해보고, 근데 거기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서 해보는 데까지 해보라는 건데, 파워로가 맞는지 아닌지를 뭐 네트워크를 이것저것 받아서 해보고,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면은 이 사람들이 요즘에 저기 지금 7번부터 14번까지 레퍼런스를 쫙 붙여놨는데 이런 논문들과 논쟁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김범준 교수님과 정황인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 글 쓰신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파워론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의견을 펴봐라라고 굉장히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 두 번째 문제는 내일 그거만큼이나 좀 시간 좀 들여서 얘기를 사실은 조용설 교수님 그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건데 이 네트워크에서 포퓰레이션 문제 그거를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배틀레티스는 디그리가 굉장히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아주 레귤러한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 디그리 부퍼가 다양할 때 포퓰레이션에서 사이언스 클러스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리얼 네트워크로부터 추론을 해봐라. 그러니까 제가 내일 소개를 할 소위 컨피규레이션 모델이라는 그 디그리 분포만 갖고 조립하는 그 네트워크를 갖고 추정해 본 거랑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같기는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그걸 한번 추정을 해보고 이거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난이도상으로 제가 볼 때는 3번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바라바시 알버트 모델이라고 소개할 게 제가 내일 있는데 네트워크 모델 중에서 이 파워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모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해석적으로 애널리틱하게 유도를 해보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체크를 해봐라. 근데 시뮬레이션은 제가 아까 소개한 네트워크 X를 쓰면은 진짜로 한 두세 줄로 끝납니다. 그래서 애널리틱한 거 이거. 근데 애널리틱한 것도 제가 레퍼런스를 붙여놨기 때문에 거기 그냥 있습니다. 3번은 말이 쉽죠. 3번은 논문을 읽고 이해하고 네트워크 X로 하면은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죄송하긴 한데. 네 번째는 근데 제가 아마 진도를 나갈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좀 어떻게 보면 오픈엔디드 퀘스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됐다면 뭐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커뮤니티 구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것도 여기 제가 여기 소개를 할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어요. 제가 1, 2, 3, 4, 1, 2, 3번이 다 데이터베이스인데 이런 네트워크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성질 이런 커뮤니티 구조 같은 게 있는지 한번 해보라는 건데 이것도 뭐 사실 요즘에 커뮤니티 찾는 그런 코드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하기는 쉬울 수가 있는데 다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은 진짜로 제가 마지막에 느낌표 뜬 것처럼 이게 진짜로 리얼 리서치 프로젝트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닐 텐데 혹시나 본인이 뭐 관심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특히 4번 문제는 제가 그래서 여기 괄호치고 퍼스널 테이스트가 좋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어떤 덕질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거를 갖고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많은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4개 정도고 이게를 당연히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 또는 2개 정도 여유 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에는 3번이 그나마 제일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관점에 따라서 근데 뭐 어쨌든 제 수업을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가긴 했는데 그 뉴메리컬한 파트 뒷부분이랑 그다음 기본 성질 같은 것들부터 내일 9시에 이 자리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